네, 계속해서 구속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속의 집행 정지 및 구속의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의 집행 정지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101조 1항에서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하게 구속된 자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법원에 대한 구속정지 규정을 수사기관에 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에 준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강제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강제처분이라는 것이 강제 수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이 법원의 강제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서 이 강제처분, 법원의 강제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구속의 집행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구속의 집행정지는 수사 단계에서 보통 언제 많이 활용되느냐 하면 피고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또 피고인이 출산을 하거나 가족의 장례가 생겼을 때, 장례 참석 등을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가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취소라는 것은 취소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서 70조 1항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주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얘기된다 그랬죠. 그런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역시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서 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수사기관의 구속에 역시 준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때 구속을 취소하게 될까요? 범인으로 생각이 돼서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진범이 잡혔다. 그러면 당연히 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겠죠. 도망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짜범, 진범이 아니니까요. 또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 구속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구속의 당연 실효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32번입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또 검사의 구속기간, 법원의 구속기간도 있는데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든지 무죄가 선고되면 331조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효력이 상실됩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또 자유형이 확정되면 사형이나 자유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그 형의 확정의 효력에서 구금이 되는 것이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구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속의 당연 실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당연 실효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이 되게 되겠습니다. 한편 이중구속과 별건구속이라는 문제가 구속 단계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933은 이중구속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중, 즉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이중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갑이라는 죄로 구속 중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서 을이라는 죄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집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다른 교재를 보시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중구속을 긍정하는 견해
이중구속을 부정하는 견해, 이런 견해와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론상 이중구속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설명을 생략하고 여기 실무의 얘기를 934에 써놨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갑죄의 구속만기가 임박하여 석방이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을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중으로 구속을 하는 경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법원 단계에서 공판 절차에서 A라는 갑이라는 죄로 심리를 하고 있는데 구속만기가 다가오고 석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저지른 을죄가 있으면 을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갑죄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료가 되면 을죄로 바로 구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실무상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를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향후 강의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례도 소개를 못 해놨는데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이천모 134 결정을 보시면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물론 그 구속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미치는 효력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지난번 구속영장을 설명하면서 봤지만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미치는 것이지요.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즉 이중구속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사정이 없는 이중구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해서 이중구속에 대해서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요. 그래서 긍정설의 입장을 실무가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934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실상 통용되고 있습니다. 930으로 넘어가서 이와 같이 이중구속을 하게 되면 구속기간은 갑죄에 대해서는 갑죄로, 을죄에 대해서는 을죄로, 을죄에 따라서 각각 구속기간을 계산하게 되고, 을죄에 대해서 이중구속을 했을 때 을죄의 이중구속은 언제부터 그런 구속기간을 계산하느냐, 그 을죄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이중구속에서는 그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혹시 이 구속기간에 대한 기산점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중구속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936은 별건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수사하려고 하는 중대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본건이라고 부르면, 별건이라는 얘기는 본건이라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별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범죄, 중대한 갑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싶은데 구속 요건이 구비가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든지 도주 우려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속 요건이 구비가 안 된 경우, 일단 그 갑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보통 가벼운 범죄인 별건, 을죄로 일단 구속을 하고 갑죄에 대한 갑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죠. 이런 별건 구속이 적법하냐에 대해서도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적법설과 위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설은 별건을 기준으로 해서 별건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필요가 있는 한 구속은 적법하다, 이런 견해이고요. 위법하다는 것은 결국 별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본건으로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거기 참고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역시 다른 교재에서는 더 많은 설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아마 이런 논의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여기다 그냥 현실적으로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별건 을로 구속을 해서 갑죄가 여죄다, 나머지 범죄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하는 것과 구별하는 것이 별건 구속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논의되는 것에 비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론상 논의만큼의 논란은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속의 의의와 청구권자, 구속의 절차, 구속의 효력, 구속 기간, 기타 문제되는 구속의 이제 오늘 구속의 집행정지나 취소, 실효, 그리고 이중구속과 별건구속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속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구속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강제 처분 중에서, 강제 수사 중에서 체포와 구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체포 또는 구속된 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변호인으로서 또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겠지요. 먼저 체포 구속된 자가 갖고 있는 권리 중에 중요한 것이 접견 교통권입니다. 그렇죠? 접견 교통권. 접견 교통권의 의의에 대해서는 체포 구속된 자의 입장에서 34조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변호인뿐만이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접견교통 수진권이 인정이 되죠. 자가 결국 접견교통을 하려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교통 수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는 접견교통권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권리에서 봤고요.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는 접견교통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939조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89조부터 91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법원에 관한 규정을 먼저 하고서 수사기관에 준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준용되는 89조를 보면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해서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1조는 비변호인과의 접견 또 죄송합니다. 91조의 조문 제목이 제가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법조문을 옆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법조문을 옆에 놓고 공부하셔야 되죠. 91조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입니다. 네, 접견교통. 이 뒷부분은 잘못됐네요. 그래서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교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사유에서도 봤지만 구속사유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도주 우려, 도망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죄증 일명할 우려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변호인 외에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91조 조문을 제가 자꾸 제대로 발 못한 것 같은데, 변호인과 규정한 외의 자라고 되어 있네요. 규정한 외의 타인, 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 네. 34조에 규정한 외에라는 건 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니까요. 비변호인. 그래서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이 되는 겁니다.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즉, 죄송합니다. 설명이 자꾸 헷갈렸는데 941조에서는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그렇죠? 이런 죄증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이건 아주 생존에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견이나 물건의 수수 등이 금지될 수 있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천모 밑에 나오는 대법원 이천모 112 결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심 결정 이유에 하면 원심은 사건 외인이 2000년 5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긴급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3일 구속되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인치 구금되었는데 신청인은 사건 외인의 변호인으로서 같은 달 25일 의사를 대동하고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외인의 진료 신청을 하였던 바.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이 의사를 데리고 진료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죠. 진료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법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 아래에서만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신청인이 이제 변호인으로 보이는데요. 신청인이 그와 같은 제약 아래에서의 수진을 거절함으로써 사건 외인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의 위와 같은 조치는 변호인인 신청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진권을 법령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수진 불허 처분과 동일시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준항고를 받아들여 수진 불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대동하고 간 의사와의 수진을 못하게 한 것을 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을 받는 것을 말하겠죠.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것을 못하게 한 거랑 같은 거 아니냐 해서 원심에서는 취소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법리가 나옵니다. 945번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도 이런 그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얘기했던 것인데요. 945번 판결을 한번 보시죠. 945번 부분을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보시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헌법사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34조에 의해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와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하여만 제한이 가능하다. 비록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이지만 근거 있는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한 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그걸 제한할 수는 없다. 한편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참고 표시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피고인의 접견 교통권과 달리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 법률상의 공권에 불과하다는 논리의 판지에 따르게 되면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헌법상 권리가 침해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45에서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고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다. 하지만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치했고요. 946번에서는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은 경찰서에 지금 유치되어 있는데 미결 수용실에 준하는 것이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구금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그곳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행형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고 행형법 시행령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4조
89조, 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즉 법령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병을 보호 관리해야 하는 수용기관의 입장에서 수진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위급 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행정법의 규정은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위에서 봤던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이 사건 외인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정법 시행령 17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심과 결론은 달리하죠. 그리고 이를 가리켜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 나갈 수는 없다.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던 사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판례를 통해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성질,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과 달리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행정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적법하다 이렇게 봤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접견교통권 행사에 있어서는 접견의 비밀 보장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변호인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접견을 하는데 그 비밀이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이 맘 놓고 그 피의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 털어놓고 조언을 구할 수 있겠으며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에게 최선의 변론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재미있는 판례가 있죠. 2002-56,628호 판결인데요. 사건 본에서 알 수 있다시피 민사 판결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인데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 촬영을 한 겁니다.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 모습을요. 접견 교통하는 모습을. 그것이 과연 접견교통권 침해가인가가 문제가 됐는데 법원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던 겁니다. 네, 그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950번의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 측에서 뭐라고 항변을 했는지, 민사사건이니까 항변했겠죠. 이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라고 항변했겠죠.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진 촬영할 이유는 차후에 접견을 거부당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접견을 허용했다는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거나 또는 접견 직전에 사진 촬영에 대하여 지금 사진 촬영하겠다고 사진 고지하였을 때 원고로부터 아무런 이견이나 제지가 없어 묵시적으로 사진 촬영을 사전 승낙하거나 사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안 했으니까 사후 승인한 것이니 위법하지 않다. 불법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항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했던 사안입니다. 네, 단순히 끝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같이 청구 원인에 대한 주장과 항변, 재항변 등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그걸 개발해야 되는데 국가정보원 직원의 항변 내용이 비록 법원에 의해서 배척당했지만 이유 없다고 그 논리를 보면 참 그럴싸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판결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물론 형사소송에서도 그렇겠지만 틀에 얽매이지 말고 틀에 얽매인다는 표현보다는 이 설득 가능한 논리를 개발해서 주장하는 훈련 이런 것이 결국 실무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각 과목별로 열심히 판례 공부, 이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25분 정도가 됐는데요. 접견 교통권의 제한과 구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91조 형사정법 91조에 보면 법원의 결정에 의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951번에서 얘기하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법원의 접견교통 제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재판의 형식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에 대한 벌복수단이 항고다. 그 주체는 법원이다 해서 제가 빨간색 형광펜으로 여러 번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402조와 403조 2항의 규정을 잘 보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더 자세한 내용은 항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변호인 부분을 공부하면서 변호인 참여와 접견에 대해서 사실 공부한 바가 있는데 그때 나왔던 조문이 다시 나옵니다. 234조의 이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의 접견하게 하거나 그렇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피의자 신문 참여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피의자 신문 공부하면서 했고요. 이에 대해서 417조가 관련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봤던 234조의 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준항고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고는 아니고요. 처분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처분 주체가 법원이 처분 주체가 되는 항고도 아니고 처분 주체가 검사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준항고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417조의 내용입니다. 네, 지금은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항고와 준항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소 파트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례 2개 정도를 살피고 이번 강의 마칩니다. 90년도에 선고된 구공도 1586 판결을 보게 되면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은 또 이름이 바뀌었지만 국가정보원 이전의 명칭이 국가안전기획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한 417조에서 준항고를 제기한 것이죠. 제기 중에 검찰로 송치가 돼서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 절차에서 접견 불허 처분이 취소돼서 접견이 허용된 경우에는 즉 검사의 조사까지 받은 이후에 비로소 접견 불허 처분이 취소돼서 접견이 허용된 경우에는 비록 접견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은 변호인의 접견 교통을 금지한 위법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시행된 것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접견 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한편 2007년에 선고된 2006모 657 결정을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데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교통을 위하여 통하여만이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34조에서 아까 저희가 봤던 형사소송법 34조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 89조에서도 공부했죠.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관해서 준용하고 있으며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아닌 형사소송법은 이런 규정을 또 두고 있죠. 아까 본 것처럼 체포 또는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위와 같은 신체 구속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그런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한계. 신체 구속 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망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는 접견 교통권의 행사는 정당한 접견 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도 한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고 있는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접견 교통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변호인에게는 진실 의무가 인정되죠.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진실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서 진실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신체 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항 등의 사유에 기하여 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변호인의 제척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변호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는 제척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법관의 제척 같은 제도가. 그래서 변호인의 접견 교통의 상대방인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변호인의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 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는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고, 다른 변호인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의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리가 많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967까지 이 사건에 적용해 보면 다른 공동 변호인들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준항고인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피의자들을 접견할 필요가 있고, 준항고인이 이제 접견하려고 하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들이 수시로 접견권을 행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접견 시간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준항고인이 접견권 행사를 빙자하여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종용하거나 도주를 도와주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는 얘기죠. 따라서 준항고인이 이 사건 피의자들로 하여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도록 법률적 조언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서 준항고인의 접견권 행사가 준항고인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접견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옳다. 이렇게 결론에 이른 판결입니다. 네, 다소 장황하게 살펴봤는데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에 일정한 한계는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변호인에게 그런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그 접견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한 그런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진실 의무도 문제가 됐었고, 변호인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두고 진실 의무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결론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소 시간이 넘어섰지만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로서 체포 구속적부 심사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